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근육의 성장 또 근손실을 이해하기 위한 단백질 대사의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대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근육의 성장이나 근손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대사 과정, 단백질 대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단백질이라는 것은 아미노산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즉, 단백질이라는 것은 20여 종의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그 결합을 통해서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식물성 또는 동물성 근원으로부터 이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백질이 이제 어떠한 단백질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단백질의 크기나 모양, 또 색, 또 맛, 또 여러 가지 뭐랄까요, 모양 이런 것들이 단백질마다 다 다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다양한 식물성, 동물성 근원을 통해서 이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자, 섭취하면 소화 흡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간과 혈액을 통해서 인체의 여러 조직 세포로 보내져서 약 30조 개나 되는 이제 인체 세포가 있죠. 이 세포에 이 아미노산들이 공급되게 되고요. 이 세포 내에서 다시 이 아미노산은 재조립된다. 이걸 단백질 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개별 각각의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간과 혈액을 통해서 인체의 세포로 보내지기 되는데, 이 간과 혈액에 존재하는 이 아미노산들을 아미노산 풀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미노산 풀을 거쳐서 인체의 각 세포로 보내졌을 때 이 근육세포,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심장세포, 심장근세포, 그 다음에 우리 뼈세포,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상피세포, 뇌세포, 많은 세포로 가서 그 세포에 필요한 건축 재료로서 이 아미노산이 재조립되는, 단백질로 재조립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고요. 또 혈액의 단백질을 구성을 하게 되죠. 또 효소나 호르몬을 생성하는 그런 재료로서 이 아미노산이 이용되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바로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인체의 그 세포의 필요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이 세포 핵 내에서는 핵산, 즉 DNA로부터 메신저 RNA가 복사되는, 즉 전사라고 하죠. 트랜스크립션 되어서 일종의 이제 이 단백질 합성을 위한, 즉 건축의 설계도가 이 메신저 RNA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가 일부분 DNA의 어느 한 부분이 전사되어서 이 세포 핵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 설계도는 단백질을 실질적으로 합성하는 장소이죠. 세포 내에서 리보솜에서 이렇게 이제 리보솜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세포 내로 들어온 여러 개의 아미노산들이 짝 20여 종의 그 아미노산들은 각각의 거기에 맞는 전이 RNA, 트랜스포 RNA라고 하는 tRNA라고 하는 RNA에 의해서 이 리보솜으로 운반되고 순서에 입각해서 아미노산들이 쭉 결합됨으로써 그 세포에게 필요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그 단백질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이 단백질 대사를 이해한다면은 아미노산 풀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혈액과 간에 존재하는 프리 아미노산을 아미노산 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 풀은 체내에서 일정 수준, 요 적정 수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수준을 잘 유지해야만 인체가
자신의 체조직을 건강한 상태로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 인체 내에서는 매일매일 약간의 그 체조직의 분해가 일어나죠. 물론 골격근은 피로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이나 또 효소 이런 것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도 분해될 수 있죠. 또 매일매일 면역 물질 같은 것도 파괴되어서 여기서 나오는 단백질이 약 250g 정도, 하루에 약 250g 정도는 우리 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체조직으로부터 이 단백질이 분해되어서 아미노산 풀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외부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단백질을 음식으로부터 섭취하고 있죠.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하루 권장량이 체중당 보통은 0.8g이죠. 물론 우리가 지구성 운동을 한다나 저항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에 의해서 이 섭취 단백질은 권장량이 늘어나지만 평균적으로는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권장되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외부의 근원으로부터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단백질, 그리고 이미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조직이 분해되어서 나오는 이 단백질, 분해되어서 나오는 아미노산, 이것이 아미노산 풀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 아미노산 풀로부터 일부분 계속 질소 화합물들을 손실하고 있죠. 소변을 통해서 또 대변이나 손톱, 발톱, 머리카락, 피부의 각질, 땀 등을 통해서 일정량을 계속 손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음식을 통해서 보충하게 되는 것이죠. 또 체조직에서 일부 필요하다면 체조직이 분해되어서 아미노산 풀을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아미노산 풀의 적정 수준을 넘치도록 단백질을 섭취하였다. 많은 양의 과량의 단백질이 섭취되었으면 이 수도꼭지처럼 넘치는 아미노산들은 결국 간에서 당을 만드는 과정, 뭐 주로 간이나 또 그 밖의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주로 간에서, 당 신생은 오로지 간에서, 또 케톤 생성도 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이 간에서 포도당을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이 과정을 당 신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게 된다. 그 다음에 케톤체를 생성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지방으로 합성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정 수준을 넘치는 아미노산들은 결국 간에서 당 신생의 재료로서 케톤체를 생성하는 등의 재료로서 쓰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면 우리는 매일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게 간과 또 혈액을 거쳐서 인체의 여러 조직세포로 보내지게 되죠. 이렇게 보내지게 되고요. 그래서 단백질 재합성의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체 단백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근 단백질이나 또 소화 효소나 소화기 점막 또 콜라겐 같은 이런 단백질들이 분해되어서 단백질이 분해되면 이제 아미노산으로 나와서 이 아미노산이 간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게 약 하루에 250g 정도는 매일 이렇게 분해되어서 간으로 보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미노산은 탄수화물이나 지방과는 다르게 질소 성분, 즉 NH2라고 하는 이 질소 성분을 더 추가적으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이 포도당이나 케톤체 또 지방으로 합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미노산으로부터 아민기가 떼어져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민기 NH2가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아미노산의 탄소 골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합성하거나 케톤체를 만들거나 또 지방을 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만약 과도하게 단백질을 섭취해서
이렇게 아미노산 풀이 넘치게 된다면은 그 아미노산 넘치는 아미노산은 바로 이 방향으로 와서 결국 이런 간에서는 아미노산의 탄소 골격을 가지고 케톤체나 지방 합성을 하는데 이용하게 된다. 또 포도당을 만드는데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 금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탄수화물의 섭취가 굉장히 제한된 상황,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단백질 섭취를 과도하게 섭취했다,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다 하면은 아미노산 풀은 상당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넘치는 아미노산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금식이나 탄수화물 제한으로 인해서 혈당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포도당을 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탄수화물도 많이 먹어서 혈당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섭취한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미노산 풀을 넘치게 하고요. 이것이 결국 포도당이 아니라 케톤체나 지방 합성을 하는데 쓰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커의 수도꼭지에 바로 이 넘치는 아미노산들이 바로 이 포도당이나 케톤체나 지방 합성을 하는데 쓰여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말씀드렸듯이 이 아미노산들은 분해되어서 나온 이 질소 성분, 아미노산에서 떨어져 나온 이 질소 성분, 아민기는 수소와 즉시 결합해서 물에 잘 녹는 가스인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을 즉시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암모니아는 상당히 이제 세포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에서는 바로 이것을 요소나 요산 또 크레아틴과 같은 물질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내보내진 질소 화합물은 이 콩팥이죠. 콩팥을 통해서 묘를 생성해서 밖으로 배출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배출되는 모습,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아미노산 대사를 통해서 생성된 요소나 요산, 크레아틴을 내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단백질 섭취도 상당히 제한해버리고 탄수화물도 완전히 제한을 해서 굉장히 적은 양의 에너지원만 섭취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체는 혈당을 빨리 형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백질 섭취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체단백질을 분해해서 그걸 재료로 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더 촉진되게 되는 것이죠. 즉 영양 상태가 부족한 상태, 또 단백질 섭취도 부족한 상태가 되면은 인체는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이 체단백질을 분하는 그런 과정이 더 촉진돼서 더 많은 양의 아미노산이 에너지원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근단백질의 손실이 먼저 우선적으로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미노산 풀에 대한 개념 설명드렸고요. 단백질 합성과 분해의 균형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 근단백질의 합성이 분해보다 더 커지게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혈당을 적정 수준을 항상 유지하는 그런 그 식사를 통해서 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도 정상을 유지한다. 혈당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수준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아미노산 풀이 충분히 넘치는 정도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호르몬의 측면에서는 인슐린의 분비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고요. 또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된다.
특히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저항운동 같은 형태의 운동을 했을 때 이런 그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뇌하수체로부터 더욱더 이제 촉진이 되고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근육에서는 근단백질을 분해하는 것보다는 근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 더 우세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충분한 수면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렇게 근단백질의 합성이 우세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미노산 풀이 넘치도록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서 그 밖에 이제 근육의 어떤 저항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체는 특별히 단백질을 합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은 근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합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넘치는 단백질은 결국 이 아미노산 풀을 거쳐서 간에서 이런 지방 합성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쓰여지게 된다. 즉 근육의 근단백질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체지방을 늘리는 데 쓰여지게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근단백질의 합성보다는 근단백질의 분해가 더 촉진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가 금식 같은 상황을 하게 되겠죠. 장시간 금식을 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단백질도 상당히 섭취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칼로리를 대폭 줄이고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인체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공복 상태에서 너무 장시간 지구성 운동을 우리가 수행하게 될 경우에도 혈당이 떨어지고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 이런 것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 결국 상대적으로 포도당을 만들기 쉬운 근육에 구성하고 있는 근육 등을 구성하고 있는 체단백질을 분해해서 거기서 나오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 더 촉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혈당이 떨어져 있고 또 요 인슐린 수준도 뭐 금식 상황이니까요. 혈당도 떨어진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인슐린 분비도 상당히 감소된 상황이 억제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체단백질, 근단백질의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섭취하는 게 적으니까 아미노산 풀도 자꾸 부족해지려고 하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체단백질이 분해되어서 자꾸 아미노산 풀을 채우려고 하겠죠. 자, 이것과 관련된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코티솔, 또 에피네프린과 같은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운동할 때는 물론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가 저항 운동이든 지구성 운동이든 자극됩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가 훨씬 더 적절한 식사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우세해지고 이런 호르몬들은 결국 근단백질을 분해하는데 더 그 과정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저항운동 같은 운동을 하고 아까 설명드린 근단백질의 분해보다는 합성이 더 촉진되는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은 결국 이제 성장 호르몬과 IGF-1 즉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데요.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성장 인자라는 뜻입니다.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이런 그 호르몬의 축에 의해서 mTOR라고 하는 효소가 즉 단백질 합성의 주요 효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촉진됨으로써 이 효소의 활성도가 높아짐으로써 단백질 합성이 촉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저항 운동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저항 운동은 결국 우리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갖다가 촉진시키게 되죠. 즉 이 뇌하수체 전엽으로부터 그로스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면 이 성장 호르몬은 일단 간으로 가서 간에서 IGF-1의 분비를 생산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잭 스타트
스테트 패스웨이 그 경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간세포에서 IGF-1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또 촉진되게 되고요. 이 IGF-1은 근육으로 가서 근세포에서 이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장 호르몬은 직접적으로 근세포막에 있는 아미노산의 그 통로, 그 아미노산이 들어가는 입구, 그 입구 단백질을 갖다가 이 게이트를 열리게 함으로써, 문을 열어줌으로써 아미노산들이 쉽게 근세포 내로 유입이 돼서 단백질 합성이 더욱더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 호르몬은 간세포에서 IGF-1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아미노산의 합성을 통한 단백질 생산을 촉진시키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근세포막에서 아미노산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서 근육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드는데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 대체 에너지로서 지방 조직에서 지질 분해를 촉진함으로써 또 지질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참여를, 동원을 촉진하는 작용도 성장 호르몬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런 저항 운동의 결과로 인해서 근수축 작용에 의해서 mTOR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또 루신과 같은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또 mTOR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위성세포가 근육의 위성세포, 또 근원세포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위성세포가 활성도가 높아지고 또 근세포의 분화와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근육량이 증가하는 이런 그 현상을 기대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단백질 합성이 촉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자가 포식 과정, 즉 세포의 근세포의 여러 구성물들이 있죠. 근세포의 여러 소기관이라든가 또 근육을 이루고 있는 여러 근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을 줄여줌으로써 근단백질 손실이 이런 것을 막아주고, 그래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데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저항 운동은 성장 호르몬과 IGF-1 경로를 통해서 특히 주된 근단백질 합성의 주 효소인 mTOR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근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하나의 주된 그 근성장의 그 기전으로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매우 공복 상태, 또 공복 상태니까 혈당도 좀 낮은 수준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구성 운동을 수행하게 되면은 아까 mTOR가 아니라 AMPK 경로를 통해서 또 다른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 AMPK 경로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의 총 그 작용에 관여하는 매우 중요한 효소가 바로 이 AMPK인데요. 이 AMPK라고 하는 효소 경로와 또 알라닌 글루코스 사이클이 촉진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단백질이 분해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참여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위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강도, 가벼운 운동, 또 중정도의 운동, 고강도의 운동을 수행을 했을 때 약 40분 정도의 운동을 쭉 수행을 했을 때 고강도의 운동을 장시간 하면 할수록 우리 다리 근육에서 알라닌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이 방출되는 방출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복 상태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근단백질의 분해와 그로 인한 알라닌의 방출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공복 상태는 혈당이 저하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는 억제되고 반대로 코티솔이나 에피네프린 같은 이런 호르몬의 분비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근단백질의 분해는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근단백질이 분해돼서 이렇게 나온 아미노산은 알라닌이라고 하는 형태로 간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라닌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은 다시 초성포도산으로 전환이 되고 또 해당 과정의 역방향에 의해서 이 포도당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당 신생 과정이다. 즉 아미노산을 재료로 해서 포도당을 만들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온 글루코스, 즉 포도당은 다시 혈액으로 나와서 이것이 혈당이 더 이상 저하되지 않도록 인체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즉 이 혈당은 우리 정상적인 상황에서 뇌세포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거의 유일한 연료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뇌세포는 이제 케톤체를 쓰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뇌는 혈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뇌는 절대적으로 인체는 혈당 저하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근단백질을 분해함으로써 이렇게 혈당을 만드는 과정이 촉진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알라닌, 근육에서 방출되는 알라닌이 결국 간에 가서 포도당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사이클을 알라닌 글루코스 사이클이다, 또는 글루코스 알라닌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성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까는 저항 운동을 할 땐 mTOR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형태의 운동일 경우는 특히 어느 정도 공복 상태에서는 더욱더 이런 과정이 촉진되는데요. 이런 그 지구성 운동의 상황에서는 AMPK, 요 K자가 빠졌네요. AMPK라고 하는 AMP, AMPK가 아니라 ATP에 대한 AMP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 우리가 운동을 막 시작하면서 ATP가 분해되면서 이 AMP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포 내에서.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AMPK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효소의 활성도가 높아지면 두 가지 경로로 해서 이 일련의 생화학적 과정이 촉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PGC1 알파라고 하는 거, 이 경로를 통해서 결국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이 더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인체가 더욱더 지구성 형태의 운동에 즉 산소를 잘 이용하는 그러한 근육의 능력이 개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를 보면, 경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당이 떨어져 있고 근글리코겐이 감소되어 있고, 즉 이러한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장시간 하면 할수록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현상이 더 증가하게 된 거죠. 즉 근단백질의 분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자가포식에 의해서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단백질들이 분해되면서 이제 아미노산의 형태로 이렇게 분해되죠. 그럼 이 아미노산은 알라닌으로 형태로 운동하는 근육으로부터 방출되어서 간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알라닌이 다시 포도당으로 당 신생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전환되게 되죠. 이런 것을 당 신생 과정이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지속적으로 이제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게 되는 이런 사이클을 알라닌 글루코스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인체는 더욱더 유산소적으로 에너지 ATP를 생산하는 능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운동이 장시간 지속이 되면 자가포식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근손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계까지 운동을 해야 근손실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뭐 공복 상태에서 30분 이상의 그런 지구성 운동을 할 때는 근손실이 시작될 수 있다. 3, 40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의 우리가 시기적으로 적절한 에너지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이러한 형태의 지구성 운동을 해야만이 근손실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식사와 또 운동의 형태에 따라 근단백질의 분해와 합성의 어떤 균형에 대해서 또 그 기전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